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집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뿐 아니라 전세 가격까지 급상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락하고 안전한 내 집을 찾는 일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안 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청년들 같은 경우엔 이런 주택 문제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택이라는 것을 공급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과연 이곳이 정녕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데 자,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선 청년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이 청년주택, 그 실태를 들여다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근처에 20, 30대를 위한 청년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도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이어집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건 10% 수준의 공공임대가 전부인 게 현실입니다. 자선사업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민간 임대는 청년주택이란 명칭이 무색한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이란 이름만 앞세워서 정작 각종 혜택은 임대업자에게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집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역세권에 지어주는 청년주택에 빈집이 많습니다. 임대료가 비싼 탓입니다. 청년들에겐 저렴한 임대료가 절실한데 민간 임대의 경우 보증금이 1억 원이 넘거나 월세가 10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많은 집 가운데 정말 살 곳이 절실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얼마나 될까요? 청년들은 청년주택으로 진입하는 장벽이 여전히 높게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네, 청년주택 문제를 취재한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동이 슈팀의 이선화 기자 그리고 주하은 인턴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좀 설명을 한다면요? 네, 일단은 서울시에서 이제 청년들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요. 2016년에 발표를 하고 2018년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지옥고라고 불릴 만큼 청년들의 주거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가 민간업자한테 혜택을 줘서 주택을 짓게 하면 민간 사업자가 그 이후에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전체 물량의 20%가량은 이제 기부 체납을 서울시한테 해서 공공임대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 80%는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 지금 사업입니다. 네, 이런 청년주택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주하은 인턴 기자 같은 경우엔 청년 입장에서 어떻게 와닿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설명만 들으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청년 세대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세권이고 더군다나 새로 지은 건물을 평소 다른 주변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면 청년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부 체납된 물량은 물론이고 민간 공급반이라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 두 발 벗고 달려갈 것 같습니다. 네, 두 발 벗고 달려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외면받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청년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 소득이랑 지역 두 가지를 기준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먼저 이 청년주택이 세 가지로 유형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기부 체납받은 공공임대가 있고요. 민간 임대가 있는데 여기서 또 민간 임대는 특별 공급이랑 일반 공급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총 세 가지 유형인데
이 중에서 공공임대는 시세의 30% 정도로 가격이 책정돼 있고 나머지 두 개는 95% 이하로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데 일반 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랑 그리고 지역을 기준으로 청약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주택공사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공공임대랑 특별공급이랑 지금 둘 다 소득 기준이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100%, 110%, 120% 이렇게 차례대로 1, 2, 3순위가 정해지는 건데요. 올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265만 원이니까 1순위는 265만 원 이하인 사람이 이제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민간 임대 같은 경우에 시세가 85%에서 95% 수준 가격 책정이 이제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일반 오피스텔하고는 자칫 많이 별 차이가 없겠다 싶어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게 사실 지금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공공임대랑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지금 가격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공임대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 민간임대는 미달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실제로 저희가 좀 취재를 하면서 이제 봤더니 입주율이 많이 낮은 곳도 있더라고요. 공실이 많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이번에 자료가 나온 게 국토위 소속 소병원 의원실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민간 임대 중에서도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나마 평형대가 조금 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율이 한 60% 정도. 그러니까 10세대 중에 4세대가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구이동이랑 이런 데 좀 다녀와 봤는데 거기를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때 그러면은 어땠었나요? 저희가 현장을 직접 가서 봤을 때는 저희가 신혼부부형 주택을 갔었는데요. 예. 절대 넓다고는 할 수 없는 수준이긴 했습니다. 12평이면 2명이 살아가는 데는 좀 복닥복닥하겠죠. 근데 그 주택마저도 노량진의 경우였었는데요. 이제 보증금이 1억 1천에 이제 월세가 61만 원 상당히 비싼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역세권이라서 좀 비싼 측면도 있다고 그때 취재하면서 얘기를 들었다고.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예. 일단은 역세권이고 신축이기 네,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게 앞서서 이제 좀 비싼 감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었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얼마나 비싼 건지 이게 좀 뭐 비교하면서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저기 주한 인턴 기자가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갔던 곳은 마포구 합정역 바로 앞에 있는 청년주택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역시 신혼부부 민간인데 지금 공실이 많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려고 갔었는데 여기가 지금 전용 37제곱미터 정도인데 평형대로 환산하면 한 12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평형대인데 여기가 제가 갔던 데가 보증금 1억 3,760만 원이고 네. 그리고 월세가 66만 원인 거죠. 그래서 사실 보증금이 높다 보니까 이거를 낮추면 월세를 그만큼 올려야 되는데 보증금을 뭐 3천만 원대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뭐 월세가 그럼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근 오피스텔에 비해서 물론 신축이기도 하고 뭐 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싼 가격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아이디 박옥란님. 그렇게 비싼 월세 주고 누가 살죠 엄마야. 아이디 비비님. 청년들을 위한 주택, 돈 많은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다. 아이디 김경모님. 청년주택은 누굴 위한 주택인가요?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나요? 루루님, 민간임대 비싸요. 유정희님, 청년들을 2번 죽이는 청년주택. 이런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 대략적인 시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보증금이 1억이면 월세가 한 60만 원, 70만 원, 또 보증금을 3천만 원대로 낮추면 월세가 100만 원을 넘어가고 청년 입장에서 이 가격 어떻게 와닿습니까? 당장 저부터도 지방에서 상경해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같은 집에 전세로 살았을 때는 보증금이 6,500만 원 정도, 예. 그리고 현재 월세로 살고 있을 때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선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5.5평대 주택입니다. 5.5평, 예. 제가 그래서 같은 평형대의 합정역 청년주택을 찾아봤는데요. 민간 분양 기준으로 가격이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36만 원입니다. 결국 제가 경험한 두 가지 유형, 전세와 비슷한 수준의 보증금을 맡기고
보통 수준보다 아주 약간 낮은 수준의 월세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세와 월세의 비용을 함께 내야 되는 것이라면 그 누구도 들어가고 싶진 않겠죠. 무엇보다도 너무 높은 보증금은 저 같은 청년 세대가 마련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마치 그들이 사는 세상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일단 보증금 지원도 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럼 별다른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일단은 보증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득 요건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무이자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예. 아까 지금 계속 공실 났던 부분이 신혼부부 민간 임대라서 이쪽을 좀 살펴봤더니 이 신혼부부 경우에는 30%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둘이 합쳐서 438만 원 이하여야지만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조건이 까다롭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증금 70%는 또 직접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을 받다 보면은 월세에 더해서 대출 이자까지 나가고 그리고 여기에 이게 관리비가 빠진 네네.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합하면 결국에는 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그렇겠군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청년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이 청년주택과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점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서 이제 밀착 카메라 팀에서 정원석 기자가 또 몇 달 전에 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리포트 살펴보고 나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지하철 동묘암역 인근입니다. 역에서 5분 정도 떨어진 이 건물은 원래는 호텔이었지만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서 서울시 청년 임대주택으로 바뀌었는데요. 당첨된 계약자들 중 90%가 청약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내부입니다. 호텔 시절 쓰이던 전화기와 탁자가 놓여 있고 바닥엔 카펫이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청약자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줄로만 알았는데 침구 관리비와 청소비, 전자제품 렌털비 등은 별도로 내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고도 청약을 포기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금액적으로 좋은 금액도 아니었고 그 주변 동네 자체가 좀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라고 하기에는 일단 역 앞에나 가까운 거예요. 문제가 되자 서울시는 임대업자와 협의해 불필요한 서비스는 없애고 전자제품 등 옵션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자재 논란도 있었는데요. 옷장 문을 열면 호텔 로고가 적힌 가운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호텔 시절 쓰이던 카페트가 없어지고 지금은 나무로 된 마룻바닥이 깔려 있는 상태이고요. 호텔 로고가 적혀 있던 협탁도 사라지고 지금은 이런 책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들어온 거거든요. TV, 침대, 임대료 이런 건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청년주택은 지금도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31가구를 제공하는 공공임대는 호실은 정해진 상태. 하지만 내일 입주 예정인 당첨자들은 여태 계약서도 쓰지 못하고 감감무소식에 애가 탑니다. SH공사 관계자한테 문의를 해도 그냥 계속 협의 중이다, 공사 진행했습니다, 아직 예정된 게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저도 아직은 지금 지내는 건 정리를 아예 손도 못 대고 있고. 충정로역의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주택이 되면서 준주거지로 용도가 변경됐고 용적률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499세대 중 공공임대는 신혼부부 물량을 포함해 49가구에 불과합니다. 애초 공고 때는 이 공간을 세탁실과 주민체육시설 그리고 독서실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곳에 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해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면서 운영 자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쪽을 보시면요. 이곳이 청년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팻말이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주택법상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경로당은 필수 시설이지만 사정에 따라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렌털 비용도 논란이 됐습니다. 방에 딸린 전자제품이 하나도 없어 따로 렌털을 하거나 직접 사야 하는 상황.
결국 이것저것 따져보면 임대료가 싼 것도 아니라고 청년들은 말합니다.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만 내는 게 가능한데 에어컨은 그런 옵션이 없어요. 높은 금액으로 기속 렌탈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개별 설치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사후 관리와 책임 문제도 발생합니다. 신청 자격엔 자가용을 보유하지 않아야 했지만 청약을 위한 조건일 뿐 막상 현장에선 정기 주차권까지 거래됩니다. 90%가 민간 소유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묶여있는 그 건물이잖아요. SH나 서울시에서 이거를 이제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책임감 있게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역세권 청년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건 10% 수준의 공공임대가 전부인 게 현실입니다. 자선 사업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민간 임대는 청년주택이란 명칭이 무색한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이란 이름만 앞세워서 정작 각종 혜택은 임대업자에게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네, 리포트 보고 오셨습니다. 이게 참 청년주택이라는 착한 이름 뒤에 여러 가지 꼼수들이 있었네요. 네, 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사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이미 시에서 임대료를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의 방법으로 조금 더 돈을 받으려는 거거든요. 사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더 벌고 싶고, 근데 이제 임대료는 규제를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옵션을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임대료에 더해서 가구 대여비나 이런 거를 포함하면 아까 나온 숭인동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관리비까지 해서 70만 원 정도가 나가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취지가 약간 무색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질문과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 유튜브에서 아이디 답없는 인생님, 신혼부부도 애 낳으면 12평이 면적이 적습니다. 24평 가야 됩니다. 보증금 1억을 또 어떻게 구합니까? 2030 세대들이. 거기다가 대출 받는다고 치고 거기에 월세 플러스 이자면 노답임,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또 아이디 JH님께서 공공임대는 전세가 없나요?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일단은 전세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월세로 되어 있는 상태고. 자, 일단 이 공공임대주택, 앞서서 밀착 카메라 리포트에서 다뤘었던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민간 사업자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옵션으로 꼼수 부리는 것에 대해서 그럼 서울시가 시 차원에서 어떤 규제를 한다거나 페널티를 부과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민간 사업자가 지금 건설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플러스로 임대료를 이미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외의 거는 사실 서울시에서 규제를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미 우리가 가격적으로 좀 저렴한 시세를 맞추도록 했으니까 그 밖의 것들은 뭐 정책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다. 일단은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사실 일단 물량으로 공급하고 지어놓기만 하고 관리 감독은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자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앞서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마는 물량은 또 계속해서 늘어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서울시에서 2022년까지 8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실 주변 요즘에 지나다니시다 보면 역 근처에 건설 중인 뭐 건물 되게 많이 보실 텐데 그중에 청년주택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중랑구를 다녀왔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래도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민들끼리는 아니고 주민들과 그리고 이제 시행하려는 시행사와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반경 500m 이내에 지금 청년주택 3개가 건설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500m라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이 안에 지금 청년주택 3곳이 건설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여기에 왜 또 짓느냐, 그리고 이미 중랑구에는 9개 정도가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청년주택이 필요한 것인가, 대학가도 아니고 뭐 지금 계속 얘기하는 역세권도 벗어난 곳이 많고 그런 걸 따져봤을 때 그냥 정부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았군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아져서 반대한다라는 건 결국에 시세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기 때문일 텐데, 그런데 이제 이게 뭐랄까요, 우픈 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재 청년주택 시세를 보면 사실 워낙에 시세를 많이 쫓다 보니까
청년주택이 많아져서 딱히 주변 시세를 끌어내릴 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애시당초 지금 현재 청년주택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네, 저희가 뭐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일단 몇몇 지역 사례를 좀 보면 오히려 약간 미미하게나마 올랐다는 지역들이 있어요. 사실 어쨌든 청년주택도 개발이니까 개발에 호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개발을 하는 것 자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집값을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전에도 2월 달에 올해 2월에 이제 청년주택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취재한 적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밀착 카메라에서 다뤘었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좀 주민들 말을 빌리자면 네. 청년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이에요. 그러니까 8년 지나면 이제 개별 분양으로 바뀌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후에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운영이 어떻게 될지가 모른다라는 게 이제 주민들 걱정이었고 그 반면에 주민들은 그곳에서 뭐 몇십 년 동안 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일단 그것 때문에 조금 반대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그냥 인식이 약간 뭐 청년주택이면은 조금 뭐 임대주택 이런 같은 차원에서 그런 편견을 갖고 반대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뭐 이유는 정말 다양하긴 했는데 뭐 일조권 문제도 있었고 교통에 체증이 있을 거다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혹시나 우범 지역으로 전락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내비치는 주민들도 있었고 그 밖의 이유들은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참 제목 자체는 청년을 위한 주택인데 청년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고 청년들이 정작 들어가 살기가 어려워진다. 과연 이게 누굴 위한 청년주택일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취재하면서 지켜봤을 때 무엇이 가장 문제인 것 같던가요? 일단 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사실 청년을 위한 주택이라고 지어놨는데 청년들이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시행을 하고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해줘요.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주거 그 기준을 바꿔준다든지 그리고 또 자금도 조금 저금리로 융자를 해주고요. 여러 가지 혜택을 보면서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청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짓는다고 하더라도 20%만 기부 체납을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80%는 정부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세보다 낮게 책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역세권 인근의 시세는 비쌀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지어서 그 시세와 맞추다 보니까 가격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정작 청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점 그리고 건설사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서울시는 그럼 왜 직접 청년주택을 안 짓나요? SH공사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LH도 그렇고 SH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애시당초 공공임대를 목적으로 공급을 해서 이런 가격 문제, 그러니까 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서울시나 아니면 당국이나 별다른 입장이나 움직임 같은 게 없을까요? 일단은 애초에 시작된 것 자체가 이제 정부에서 그런 주택을 지을 비용, 자본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을 끼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청년주택을 짓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네, 유튜브에서 아이디 에이드리안 홀님, 한정된 서울 땅에 뭘 자꾸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아이디 아스피린님, 임대주택을 좀 좋게 지어놔야지 닭장차처럼 지어놓으니 감옥 들어가는 심정으로 살지 이런 굉장히 격한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청년의 범위를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30대까지를 만약에 청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가 모두 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혼의 청년이 있고 신혼인 청년이 있고 애 둘을 키우고 있는 청년 이렇게 셋이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미혼의 청년, 신혼의 청년 이런 여러 가지 사례 청년들이 한 자리에 있는 상태인데 일단 그러면은 가장 젊은 미혼의 청년의 입장에서 이번 취재를 진행하면서 좀 느낀 점이랄까 와닿았었던 점, 안타까웠던 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청년들이 바라는 주거의 조건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거는 조건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귀갓길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의 안전, 그리고 몸을 누이고 세간을 펼 수 있는 수준의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의 미래 청사진이 그려질 수 있는 감당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 어떻게 봐도 상식적인 수준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선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주택 공급 자체가 공급량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취재를 하면서 이제 신축 청년주택들을 가보면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깨끗하고 또 뭐 커뮤니티 시설도 요즘 잘 만들어 놓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저는 제가 만약에 집을 구하는 입장이라면 굳이 역세권이 아니어도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냥 조금 저렴한 주택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희 인터뷰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굳이 역세권을 고집해서 그 비싼 시세에 맞춰서 공급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적인 마인드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이 정말 역세권 주택인지 아니면 질 좋은 주택인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시각 7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소셜 라이브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선아 기자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소개를 해줬잖아요. 2016년에 처음 이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짓는 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건 2018년. 현재는 2020년이죠. 그 사이에 과연 청년들의 말은 얼마나 들어왔었을지 그리고 그 의견들은 얼마나 반영이 됐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고 또 반영을 했다면 지금 이런 보도가 2020년에 밀착 카메라에서 2번에 걸쳐서 할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모쪼록 지금부터라도 청년들이 과연 진정으로 원하는 주택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고 그것이 정책으로 실현이 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아 기자 그리고 주하은 인턴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제 할 일 다한 뉴스룸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부동산 문제 오늘 뉴스룸에서도 이어집니다. 자,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죠. 전세 매물의 품귀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셋집을 보려고 10여 명이 줄을 서고 또 제비 뽑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심각한 전세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의 전수검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선 직원과 환자를 비롯해 5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옵티머스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수사팀에 검사 5명을 추가로 투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단독 보도도 잠시 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룸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요. 저희 소셜라이브 이브닝은 내일도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